94회 전산세무 2급 전산실무 첫 번째 강의이고요. 항상 시작하는 건 전표 입력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942번으로 들어와져 있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회사 상호는 주식회사 다음전자입니다. 제조와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수는 11기, 그리고 회계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항상 연초에 시작하는 2월달 시험은 전년도 회계 기술을 시험을 봐요. 그런데 제가 기수랑은 다 바꿔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험지 내용도 좀 바꾼 게 있고 기수도 바꿔서 드렸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항상 첫 번째 문제니까요. 저희는 전표 입력 부분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달을 다 바꿔야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달달이 전표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해당되는 월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는 4월 선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4월 20일.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이자 수익 2,1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23만 4천 원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 예금으로 무엇되었다? 이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기예금 만기돼서 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정기예금과 이자 수익을 어느 변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대변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수익의 발생 대변이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만기 입금 금액이니까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법인은 원천징수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인세분에 대한 그리고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10%까지 그래서 그 원천징수세액 요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미리 낸 법인세가 되는 거죠. 미리 낸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지방소득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원천징수세액은 가로 문구 보시면 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진 금액이고요. 무엇으로 처리해달라? 자산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무엇 해달라? 생략하래요.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거래처를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거래처는 넣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자산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먼저 낸 거 미리 낸 세금이니까 선납, 세금이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어느 변에요? 차변. 그럼 이런 분계 정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텐 계산 문제를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가끔요. 우리 무슨 부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금액을 빼고 들어왔다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자와 배당 소득에 해당되는 금융소득 기본세율 몇 프로이죠? 원천징수세 14% 여러분. 거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따로 떼는 거죠. 그래서 15.4%를 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낼 수도 있어서 그거 같이 기억합니다. 회계에서는 그렇게 안 내요. 회계는 소득세를 안 배우는 급수이기 때문에 아예 써줄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급수부터는 소득세를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냅니다. 대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변에 정기 예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넣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금액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3억이네요. 그럼 3억 넣어줍니다. 같은 변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 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자, 차변에 미리 낸 세금은 선납세금인 거죠. 그럼 선납세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금액은 323만 4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3억 1,776만 6천 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고 주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5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5월 일자는 25일. 자,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자본금에 무엇하기로 하고 전입하기로 하고 여러분 자본금에 전입한다라고 하시면 우리 대변의 계정은 무조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을 500만 원만큼 증가시켜 주시고요. 액면 5천 원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교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정리시키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하시게 되면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 계정 과목 성격이 어디에 속하죠? 자본, 잉여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건 자본을 증가시키는 성격이에요. 그럼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있었던 거 자본 전입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 발, 초는 어느 변에 와서 차변에 와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자본금, 액면금액 그대로 무엇하셔라? 증가시키시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 5천 원 곱하기 우리 1000주 하시면 얼마 여러분?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500만 원의 금액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죠. 됐을까요? 더 할 일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본 전입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나 우리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자본 전입이 가능하죠. 특히나 자본 잉여금은 자본 전입이나 결손 보존 목적 외에는 내가 마음대로 정리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본 전입 문제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럼 차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상대편 대변에 자본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검색이 되죠? 331번 자본금 선택하시고 5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은 6월 18일. 그러면 달은 6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18일입니다. 공장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 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대금 얼마 1억 원과 토지 취득세 3,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뭘 샀다고요? 토지요. 근데 항상 고민할 게 무엇이다? 우리 부동산을 구입하면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업무에 사용할 건지.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토지는 무슨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 왜 강조할까요? 이게 만약에 시세 차익 목적이었더라면 유형 자산이 아니라 투자 자산의 투자 부동산이에요. 반드시 정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 자산의 토지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취득세 350만 원이 발생됐대요. 그럼 이 350만 원은 무슨 처리하시면 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토지는 얼마가 생길 것이다. 우리 구입대금 1억과 취득세 350이 더해져서 1억 얼마요? 350만 원의 토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뭐로 주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끝난 거죠, 여러분?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선택하시고 201번에 있는 토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1억 350만 원을 입력. 자, 상대편 대변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1억 35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월 1일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달은 7월로 바꿔주시고요. 일자는 1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2019년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 장기 투자 목적이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샀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투자 자산의 코드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투자 자산이라는 거. 자, 그래서 취득가액 1,800만 원이고요. 2019년 말 공정가액은 2,200만 원이고요. 2020년 말 공정가액은 2,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7월 1일에 2천만 원에 무엇하였고 매각 처리하였고 그리고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우리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분손익 계산하고 정리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자라고 했을 땐
일반적인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 처분 금액에서 누구 빼시면 돼요? 장부가액 빼시면 돼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은 처분 손익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에 팔았습니까? 라고 하는 처분가액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장부에 남겨져 있는 장부 가액을 빼서 처분 손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양수이면 뭐로 가시면 되고요? 이익입니다. 라고 정리하시고 이 금액이 음수이면 뭐로 가신다? 손실로 가면 돼요. 이 패턴은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면 이게 추가될 수 있는 부분 무슨 부분이요? 나 처분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갔네. 그러면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 등이 발생을 했었다라면 그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패턴은 다 동일하거든요. 모든 자산들은.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내가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는 게 아니라 누굴 빼야 된다?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가액을 빼셔야 되죠. 또는 취득 원가. 그리고 무슨 부분? 자, 매각 수수료가 있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됐으면 그 수수료를 뺍니다. 그리고 그거 빼서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고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다? 2천만 원.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한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취득한 금액은 1,800만 원. 자, 그리고 매각 수수료 얼마가 있다? 10만 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2천만 원에서 1,800을 빼면 200만 원이 이익이네요. 200만 원에서 10만 원 빼시면 우리 처분과 관련된 건 양수로 얼마가 난다? 19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처분과 관련된 이익은 190만 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분개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 자,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봤더니 여러분 얼마 주고 샀었다? 처음에 취득한 금액은 얼마 주고 샀다? 우리 1,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공정가치 평가를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를 들어가서 보니 우리 2019년도 말에는 2,200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평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평가를 했었겠죠?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이다? 2,100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지금 1,800에서 2,200으로 넘어갔을 때 평가이익 얼마가 있을 것이다? 400. 그런데 2,200에서 2,100으로 100만 원이 빠졌죠? 그러면 평가액을 무엇했을 것이다? 우리 상계 정리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플러스 400이 됐지만 마이너스 100이 된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과 현재 평가했던 금액의 차이만큼만 장부에 남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계 정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재평가 2,100만 원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1,800만 원 주고 샀던 매도 가능 증권이 현재 얼마로 평가가 되어 있다? 2,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장부에 가면 얼마가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겠죠, 여러분? 됐어요? 이 부분은 무엇 하신다? 매각할 때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애주시는 거고요. 장부 금액은 얼마로요? 재평가를 했으니까 장부의 금액은 이 금액으로 바뀌어 있겠죠. 됐을까요? 그렇게 정리. 그러면 요거 맞춰서 분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차변에 누구를 쓸 거냐? 그리고 대변에 누구를 쓸 거냐? 그럼 일단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잖아요. 얼마요? 2,10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같이 세트로 묶여 있었던 거 누구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없애야죠. 그럼 이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등장되어 있는 계정이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을 무엇 하셔라? 상계해 주셔라.
우리 장부에서 제거해라. 그 금액이 얼마? 300. 그럼 여러분 2100에서 300 차변과 대변 정리하면 1800이에요. 그래서 취득 원가의 차이만큼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얼마 받고요? 2천만 원 받고 무엇하였다? 매각했어요. 그런데 10만 원 빼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죠. 그럼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은 2천만 원에서 100, 우리 10만 원 빼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2,99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벌써 얼마의 이익인지 손실인지 정리를 끝내놨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이라고, 아니, 처분 이익은 이익이라고 벌써 정리했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을 정리를 해보니 차변의 금액 더해서 우리 대변의 금액 빼면 차이만큼 나오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이다? 190이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정리 끝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별도로 비용 계정은 따로 수수료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우리 누구를 빼고는 우리 재고자산을 빼고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요. 근데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모두 다 처분하는 이익이나 손실에 가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수수료 10만 원은 처분 손익에 반영하고 끝내는 거예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기억하실 건 내가 얼마 주고 샀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몇 번이 이루어지든 최종적인 공정가치 평가 금액과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의 차이만큼만 장부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2019년도 2,200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400만 원 회계 처리를 하고 다음 년도 2,100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땐 평가 손실 100만 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을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차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을 감소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평가이익은 300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할 때 제거하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7월 1일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 어느 쪽을 먼저 넣든 분개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편하신 대로 갑니다. 저희 차변부터 들어갈게요. 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합니다. 자, 그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같은 변 차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1,990만 원 들어왔죠.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반드시 투자자산 코드입니다. 123번이 아니라 몇 번? 178번. 그래서 투자자산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금액은 얼마이다?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무엇해서 팔아서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190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만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처분손익 계산한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자산은 아니에요. 다른 자산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게 이론 문제로도 출제가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8월 21일. 그러면 달을 8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21일. 5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식회사 치료상사에 외화로 대여한 8,000불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여 시 환율은 얼마이고요? 1,200원이고 그리고 회수 시 환율은 1,100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월 21일에 3개월 네, 상환할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대, 여러분. 그러면 이 대여는 무엇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단기 대여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 빌려준 거죠. 빌려온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잠깐만요. 거래처의 표시. 치료상사의 외화로 빌려준 부분의 계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이라고 정리했던 부분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선 무슨 부분? 우리가 12월 31일자에 외화 평가와 관련된 개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이죠. 근데 실제 거래에 의해서 환율의 차이가 났다라고 했을 땐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거 개정 과목 바꿔 쓰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정확한 개정 써주실 것.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외환차 손익 정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위쪽에 내용 좀 써볼게요. 자, 지금 현재 8,000불 회수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곱해지는 부분은 우리 회수할 때 환율은 1,100원입니다. 근데 빌려줄 때 환율은 1,2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 금액 차이만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원의 환율이 지금 현재 실제 회수할 때 떨어졌던 거네요. 그러면 환율의 차이는 얼마예요, 여러분? 80만 원? 그죠? 8,000불 곱하기 100원이니까 8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예요. 환율이 사실상 떨어졌기 때문에 전 일단 80만 원만 쓸게요.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올 거고요.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무슨 부분? 내가 돈을 돌려받았다. 단기 대여금이요. 근데 단기 대여금은 1,200원으로 계산된 거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있으실 거니까 8,000불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우리 28에 16이니까 960만 원인가요? 네, 단기 대여금은 960만 원 원화돈으로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돌려받을 땐 1,100원 우리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은 거거든요. 그죠? 원화로 환전해서 넣었다겠습니다. 그때 환율 1,1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8,000불 곱하기 1,100원 하시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88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어느 변이 더 커요? 대변이 더 크죠. 환율 떨어진 상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손해를 봤다. 근데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환차손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계정을 쓰셔라. 그 금액이 얼마이다? 80만 원이다. 라고 계산 미리 했던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회계처리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 환율과 관련된 평가 계정을 쓰는 건지 아니면 실제 거래에 대한 차이 계정을 쓰는 건지 꼭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쓰는 계정은 외환차 손익은 없어요. 실거래가 아닌 이상은. 저는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네, 대변에 단기, 대여금, 그리고 거래처 치료 상사예요, 여러분. 거래처 입력 빠뜨리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치료 상사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960만 원입니다. 상대편 계정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인가고요? 880만 원. 자, 같은 변 차변에 외환차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정리 끝났죠? 사실 저는 80만 원 여기 계산했지만 여러분들이 돈 받을 때 우리 빌려줬던 거 곱하시고 돈 받을 때 환율 곱하시면 차이는 80만 원밖에 안 나오죠. 네, 계정 과목만 기억했으면 곧바로 또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7월 25일 문제이네요. 날짜 7월 25일 입력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 커서 멈춰 놓으시고 시작하시면 되시죠? 전 화면 좀 조금만 밀게요. 자, 회사는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이고요. 자, 이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7월분 렌트료 55만 원 공급 대가라고 하네요. 공급 대가라는 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자, 그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세무 캐피탈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러분, 렌트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과세거래이니까. 근데 리스는 계산서죠. 면세거래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승용차를 샀고요. 우리 영업부에서 사용하겠다 업무용으로. 여러분 이 부분은 돈벌이 용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 요 세금 계산서 받아온 부분은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54 불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54 불공에 해당되는 자동차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다? 우리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상 뭐라고 부른다? 우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라고 분명히 써줬어요, 여러분. 너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이 회사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운수업자도 아니었고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차 규정입니다. 이거 이희재 기자가 꽤 많았대요. 이 문제가. 지금 이 개별소비세 과세 용어만 있지 업무에 쓰는 건데 왜 공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셨나 봐요. 개별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에 대한 페널티예요.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는 당신이 돈을 버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용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54 불공. 그리고 계정 과목 뭐로 써달라? 돈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고 우리 임차료로 처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고민할 거 전혀 없는 문제. 됐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갈게요. 유형은 매입 쪽에 있는 세금 계산서 수치 거래이기 때문에 50다 불공 쓴 거죠. 네, 50다 불공. 자, 품목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렌트. 자, 그리고 공급가액 입력하실 때 조심하실 거. 공급대가 55만 원이에요. 그럼 공급가액은 50만 원이겠죠. 그래서 50만 원에 5만 원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세무캐피탈이라고 했으니까 세무캐피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였습니다. 우리 불공제 사유 부분에 가셔서 몇 번 선택하자? 비영업용 소유자동차 구입유지 임차라고 하는 3번. 분계는 혼합 가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원재료는 무엇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임차료로 써달래요. 그러면 임차료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임차료는 819번에 있는 임차료. 그리고 상대편 대변을 선택합니다. 우리 돈 뭐로 줬어요? 보통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의 은행은 명기되어 있는 거 없으시니까 별도로 쓸 일은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 자, 그 다음 8월 13일. 자, 일자를 변경을 좀 해주세요. 다른 8월이고 13일입니다. 자, 주식회사 항원으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상품 2천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내가 발급한 게 아니라 내가 발급을 받아왔네요.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유형번호는 몇 번? 52 영세입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출의 관점에서는 영세율의 근거서류라든지 유형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매입 같은 경우는 내가 근거서류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형번호 52 영세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바쁘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분명히 뭐 사왔다고 했어요? 상품 사왔어요. 근데 우리 문제를 대부분 풀어보면 상품을 사고 파는 문제는 가뭄에 콩처럼 나오죠. 대부분 원재료를 사오고 제품을 판다 얘기가 많거든요. 반드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는지를 꼭 구분합니다. 분명히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였어요. 그럼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으로 바꿔줬어야 되죠. 그럼 유형에 갑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52 영세 품목은 상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가지고 왔냐면 항원이라는 거래처. 그럼 항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입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혼합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변에 원재료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재료 코드를 146번에 있는 상품으로 반드시 수정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합격률이 낮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론 문제 원가가 좀 어려웠어요. 2회차는. 그리고 요거 함정인데 이 함정에 또 틀리신 분들. 그리고 이 렌트 7월 25일 날 렌트 비용 문제가요.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문구를 과거처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다 이렇게 줬으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소비세가 발생하는 자동차라고 줘버려서 이제 제대로 공부가 안 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고 자, 세 번째 문제는 9월 11일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9월로 일자는 11일. 자,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일단 현금 계정 나올 것이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네요. 근데 품목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원재료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외상 자리가 있죠, 여러분.
외상. 그럼 요 외상 부분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말 그대로 10% 현금은 요 황금 보시고 정리하시면 지울게 여러분. 자, 요 10% 부분은 요 현금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건 요 외상 보시고 가시면 되죠. 다만 우리는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다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 입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더 고민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주식회사 리소스라는 회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별로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네요. 요건 보시고 정리하시면 곧바로 끝나는 부분. 자,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라고 했는데 원재료 사가지고 온 거니까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50일 과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라고 넣어주시고 자, 공급 가액은 얼마이다. 저는 수량과 단가 패스했으니까요. 공급가액 3,000에 세액 300만 원 곧바로 나오게끔 넣었습니다. 거래처는 리소스라는 회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여.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 자, 혼합 선택해 주시고 차변에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은 수정할 일 없습니다. 자, 우린 대변 정리하시면 되죠. 자, 대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10%를 지급. 그래서 330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입니다. 2,970만 원. 됐을까요?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왠지 여러분 9월 11일자의 전표 문제가요. 우리 위에 거 상품 낸 문제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원재료라고 써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이게 한글 파일을 PDF로 전환했더니 이런 게 잘 안 돼요. 자, 9월 28일 문제입니다. 날짜는 그럼 28일로 변경을 좀 해주시면 되시죠? 자,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윤복 비사업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고요. 대금 27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금액은 뭐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275만 원이면 250만 원에 25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여 신윤복 소유 미래카드로 무엇되어 있다? 결제받았다라고 하네요. 지금 뭐가 하나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카드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프린터를 팔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 프린터는 회사에서 무슨 처리해놨을까요? 비품 처리해놨었겠죠.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프린터를 개인 신윤복한테 팔았다. 그리고 나는 무슨 부분 카드 결제 받았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출과 매입이란 부분에 매출로 가야 되고요. 카드 거래인데 부가세가 있는 거래니까 우리 카드 과세 17 카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7번 카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내용 봤더니요. 프린터는 2020년 1월 1일에 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비품으로 감가상각하며 2020년 결산 시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된 것이다. 단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 사용하고 있었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팔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장부금액 정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만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장부금액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주셔야 되죠. 근데 그 문제예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한테 안 줬죠. 직접 계산해라 이 얘기네요. 그럼 지금 몇 년도? 2020년도 우리 2020년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자, 무슨 법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액법의 상각비는 내가 사가지고 왔던 취득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 그리고 잔존 가치가 얼마다라고 별도로 준 게 없으면 잔존 가치는 고려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400만 원을 내용 연수 몇 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근데 언제 샀다? 2020년 1월 1일에 샀습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이때부터 사용했다면 1년을 꽉 채운 거니까 그냥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400만 원을 5로 나누면 우리 80만 원인 거죠? 그래서 2020년 상각비는 80만 원입니다. 자, 요게 무엇으로? 장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겠죠. 그리고 금년도 9월에 팔았다라면 1월부터 9월 달까지 상각비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에 감가상각비는 무엇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그럼 요거 80만 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판매한 부가가치세 포함 275만 원에 판매한 이 프린터기는 실질적으로 장부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4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320만 원짜리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얘기하면 25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누가 봐도 손실입니다. 결론은 손실이 나와요, 여러분. 손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우리 손실을 계산을 미리 해볼게요. 네, 요건은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 손실은 아래쪽으로 써도 여러분 다 보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지금 내가 매각한 금액, 그러면 매각한 금액은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가세는 내가 받아서 갖고 있다가 뒤에 낼 거. 또는 내가 지금 살 때 부담했던 게 있다라면 내야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받을 거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250만 원에 금액에서 장부가액 하시면 되죠. 장부가액은 40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그럼 320이죠. 그래서 320만 원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요? 마이너스 7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가 나올 것이다? 70만 원. 분개했을 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점검사항 때문에 일부러 손실 계산을 했어요.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분계 처리를 해볼게요. 이거 패턴 알려드렸죠? 자, 유형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17 카드 과세. 자, 17 카드 과세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죠. 자,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비품이라고 그냥 넣을게요. 여러분, 프린터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얼마에 팔았어요? 250만 원. 250만 원에 부가세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카드였는데 무의식 중에 세금 계산서처럼 넣었어요. 전 다시 수정할게요. 여러분은 275만 원 넣으시면 250만 원에 25만 원 나왔겠죠? 네, 저처럼 잘못 넣으신 분들은 다시 수정해 주세요. 공급가액 수정하시고 부가세까지 수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급가액 250, 부가세 25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신윤복. 그럼 신윤복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카드는 선택해야죠.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미래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갑니다. 그럼 이 경우는 혼합으로 갑니다. 혼합. 자, 그럼 혼합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카드 선택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카드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아니요, 이거는 혼합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카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혼합으로 가시면 되시고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5만 원. 그리고 제품 매출 계정을 누구로 바꿔주신다? 비품 계정으로 변경. 그래서 212번 비품. 그리고 250만 원의 금액을 우리 무슨 금액으로 바꿔주신다? 나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했던 취득 원가 40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 400만 원으로 수정. 자, 이 400만 원과 함께 세트로 움직이는 누가 있다?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차변에 가서 213번 감가상각 누계 선택해 주시고 그 금액은 80만 원이었죠. 8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돈은 아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였다라면 외상 매출금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 써야죠.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미수금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카드사. 그 카드사 누구예요, 여러분? 미래카드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미래카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은 250만 원 더하기 25만 원에서 275만 원을 카드사에서 받을 거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거 보니 상단에 대차차액 얼마가 뜬다? 마이너스 70이 뜬다. 또는 차변과 대변 합계를 봤더니 차변이 부족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럼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음수가 뜨면 이익이고 이 자리가 양수가 뜨면 죄송해요. 음수가 뜨면 손실이고 양수가 뜨면 이익이라고 했었죠. 네, 그거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같은 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 손으로 계산했던 70만 원과 동일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카드로 물건을 팔든 세금 계산서로 팔든 어쨌든 유형자산 매각의 거래는 분계는 항상 혼합으로 가셔서 우리 알려드렸던 그 순서대로만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거래를 저는 17번 카드 과세로 넣고 비품을 팔았고 공급가액은 275만 원을 입력하면 우리 250에 25만 원, 거래처는 신윤복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누구? 미래카드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분계는 이번에 카드로 가볼게요. 여러분 따라하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했더니 여러분 제가 아까 미수금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미수금에 거래처는 미래카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카드로 넣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요건 확인만 하시고 끝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들어온 것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대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212번에 있는 비품이고 그리고 금액은 반드시 취득 원가인 400만 원을 기록하셔라. 그리고 나서 어느 변을 쓰자. 차변을 쓰셔라. 그리고 차변에 가서 이제 누구 쓰시면 돼요, 여러분? 비품 212번이니까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차대가 안 맞으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400만 원 고치자마자 같은 변 대변에 음수쳐 막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차대가 안 맞으면 자동으로 계속 금액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드 쓰시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시고 그 금액은 80만 원이었죠. 그럼 80만 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아서 마이너스 70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돈 받아야 되는 거 미수금 미래카드로 정리해놨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대로 이해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 것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40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지? 마이너스 70만 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고 끝내시면 되는 부분일까요? 우리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양수 70이죠,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차대가 맞아지죠. 제가 두 가지 방식을 왜 다 보여드리냐면 자, 지금 요 카드는요. 카드 과세의 카과를 쓰시고 여기로 혼합을 써도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지계표에 반영되는 부분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분기의 카드를 써야 되는 부분의 유의사항은 누구였다? 앞에가 세금 계산서였는데 카드 결제했다. 이때는 절대로 이자를 혼합 쓰지 마시라겠어요. 근데 지금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분계를 혼합으로 한 게 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카드로 한 게 더 편안하신가요? 일반적인 재고자산 매출 거래는 카드를 쓰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카드를 하시면 아까 금액이 자동 형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금액들이 자꾸 나와지는 불편함이 있죠. 네, 그 부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개 다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혼합으로 넣었던 거 살려두고요. 그리고 카드로 넣었던 건 선택해서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만 우리 유형자산 매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거 현금 영수증으로 내기도 해요. 현금 영수증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 마무리해 주실 것. 다음 다섯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9월 30일이네요, 여러분. 날짜 9월 30일로 변경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생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5톤짜리 트럭의 경유. 공급가액은 8만 원이고요. 세액은 8천 원. 자, 그 경유를 넣고 법인명의 카드인 하나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트럭한테 기름 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하시면 될까요?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트럭이라고 하는 건 원재료나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이죠. 그래서 카드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유지비는 생산 부분에서 사용하는 트럭한테 넣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 원가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가세 10%가 있는 카드는 57 카드 과세라고 하는 카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금액은 위쪽에도 써 있고 아래쪽에도 써 있습니다. 이 영수증이 큰 부분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없네요.
네, 왜냐면 여기 요건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 내용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영수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가맹점명 강남주유소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래처에 공급처가 빠지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시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7 카드 과세 품목은 경유라고 선택하시면 되시고, 자, 공급가액은 우리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건별 거래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시라. 88,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8만 원에 8,000원이 나와집니다. 거래처는 강남주유소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거 공란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하나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께 뭐로 가시면 될까요? 카드요. 자, 카드 선택하시면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에 하나카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원재료 153번을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차량 유지비는 반드시 500번대에 있는 차량 유지비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 선택 안 하신 분들 혼합 선택하시고요. 미지급금에 하나 카드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카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 차변의 비용 계정이면 복수 답안 나오죠. 미지급금 대신에 누구 쓰는 거, 미지급 비용 쓰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죠. 저희는 그냥 미지급금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이한 문제가 있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 부분들 그대로 냈고요. 다만 이제 고정자산 매각거래 부분에 누가 등장했다, 카드 거래가 등장되어 있다. 이게 특징인 부분이에요. 네, 분계 부분만 특별히 틀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게요. 문제가 이제 요즘엔 그 전산도 AT 문제를 보고요. AT도 전산 문제를 봐요. 현재 더 심각한 건 내년에 제가 아마 수업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무슨 부분? 아니, 연초까지 있었던 메뉴가 하나 없어진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메뉴가 다시 들어올 거래요. 네, 주최 측의 얘기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험 출제가 될 거래요. 세무급수부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신고 쪽도 시험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밖에는 아직 유포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유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내겠다고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 교재에는 사실 수록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시중 교재에는 없어요. 전자신고가. 네, 시험에 안 내고 있어서 다 빼버린 것 같은, 아예 수록도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내겠다라고 뭐 주최 측은 얘기는 하네요. 그래서 서로가 벤처마킹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AT도 전자신고는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4번 문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은 단기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단기 감가상각비 고려하는 거로 낼 수 있어요. 우리 분명히 배우실 때 선상각 후처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사용하다가 28일 날 팔았잖아요. 그럼 1월부터 9월 달 거 상각비 계산하셔야 되겠죠. 정액법이니까 400만 원 나누기 5 하면 80만 원이죠. 그게 1년치 상각비죠. 80만 원 곱하기 12분의 9개월치만큼 가산해서 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문제가 나오면 감가상각비 우리 그 9개월치 계산한 것만큼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라고 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든. 그래서 또는 그거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금액만 안 주고 우리한테 처리해라.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AT에 계속 내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 관련된 부분이랑 결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